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경제학이 모델로 삼았어야 할 과학은 바로 생물학이었던 게 아닌가 강의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 그 환원주의적인 물리학과 그 통섭적인 생물학 간의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사실은 물리학에서 왜 환원주의적이다. 네. 그리고선 되게 가면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경작이 따라하고 있는 물리학은 21세기 물리학이 아니라 한 19세기의 물리학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연력학 하면서 이제 연력학이 요즘에는 좀 그 통계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복잡계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하나하나의 들의 이동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예측하지 못해서 자꾸 모델을 만들고서 어떤 집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기본적인 물리학적으로 해서 1더하기 1은 2인 것을 물리학이 주로 기조긴 하죠. 그런데 뭐 생물학하고 물리학은 분명하게 좀 언어에서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리학 뭐 연구 대상도 막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 물리학은 일단 죽어 있는 것을 연구하고 생물학은 살아 있는 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때도 되게 달랐어요. 그 물리학 명절 되면 물리학하는 친구들은 다 명절 때 집에 가요. 실험 중단하고. 하지만 생물학하는 친구들은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토끼나 쥐도 먹여야 되고 이 때문이죠. 또 완전히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도 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되게 완전히 통제된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죽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상 상태를 되게 가정을 많이 해요. 그 마찰은 하나도 없고, 그 외부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주고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완전히 통제된 사회다. 근데 생명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가 주고받고 있고, 어떤 걸 뭐 특별하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쥐 갖고 실험할 때도 몇 가지 있거든요. 암컷쥐보다는 수컷쥐를 사용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암컷쥐는 좀 더 많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막 그렇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벽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물학에서 완벽한 통제를 한번 해보겠다고 실험했던 게 그 1991년에 애리조나 사막에 바이오스피어 2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바이오스피어 2냐면 바이오스피어 1은 우리 지구 사회가 이 바이오스피어 1이니까 바이오스피어 2를 한번 해봤던 거죠. 콘크리트랑 유리로 각olyan 그런 돔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그 각종 식물과 한 300종의 동물을 넣어놔요. 그리고선 여기 이 독립적인 생태계가 한번 돌아가게 한 거예요. 바이오스피어라는 말은 생태계 또는 생태계로서의 지구를 뜻합니다. 바이오스피어2는 인류가 과학기술로 만든 최초의 인공 생태계를 말하죠. 또 하나의 인공지구를 만들어 보려는 뜻에서 바이오스피어2라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작된 실험으로 외부와는 완전히 격리돼 만들어졌는데요. 열대우림, 사바나, 사막, 바다, 습지, 거주지 등 지구상에 5가지 형태의 지역을 설치하고 물질의 교환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자들은 피폐해져서 바이오스피어를 나오게 됐죠. 과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바이오스피어2의 내부에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생태계를 모방하고 창조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서 생물학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물리학이나 화학과 달리 되게 생물학은 또 환원적인 연구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이제 분자 수준에서 생명력 탐구하는 이제 분자 생물학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적인 관점을 생물학에서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분자 수준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과 핵선은 거대한 분자이지만요. 사실은 거대할 뿐이지 질소 기체나 산소 기체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의 귀가 왜 긴가를 단백질만 보고는 분자 차원에서는 아무 설명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생명이란
체계의 구성원 사이에는 되게 협동해서 창발되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경작도 창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 거를 바로 놓친 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19세기적 물리학을 모델로 한 그렇죠. 흔히 말하는 고전 물리학에서 나타나지 않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학 그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제 요즘 조금 뭐 복잡계라던가 뭐 그 창발성이라던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아직 그거는 이제 변두리 얘기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핵심들은 지금 주로 다 이런 기계적인 사고, 환원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제 새로운 세기가 그 생물학의 시대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그 기계로 정복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아직도 뭐 발전할 여지가 이제 로봇이니 뭐 인공지능이니 해가지고 발전할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미 그 이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산업 같은 거 발전하는 거 보면 지금 생명공학이나 생물학 이런 쪽은 아직도 더듬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물학이 요구하는 어떤 통섭적인 그 시각, 그 다음에 뭐 융합의 중요성, 뭐 이런 거가 그 우리가 그냥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개념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과학적인 사고 그런 얘기 그냥 별 생각 없이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한 200년쯤 묵은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그 나라가 그 지금 새로운 세대들을 새로운 과학에 맞는 사고 방식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뭘 배울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경제학에서도 이제 생물학을 막 도입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좀 엉뚱하게 도입을 해서 뭐 적자 생존이니 뭐 이런 것만 잘못 가져다 쓴 것들이 있죠. 뭐 이기적 유전자 얘기하면서 인간이 이기적이밖에 없는 이유를 막 경제학들은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도 이기적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이타성이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왜 자기 유전자들을 왜 애를 구하러 뛰어들고 막 이런 거라 그죠? 찰스 다윈이 죽을 때까지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점이었어요. 이타성. 일개미들은 왜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단을 위해서 충실할까 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유전자의 이성 때문에 개체가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기적 유전자예요. 바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이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유전자가 널리 퍼뜨리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면 자기 유전자들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실제로 진짜 인정해주고 그 보상해주는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마치 하나도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유전자 공유한 사람은 내 형제, 내 아들밖에 없는 것하고 되게 작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우리 유전자 차원에서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 넓게 보면 우리 유전자를 벗어난 그러니까 뭐 나랑 유전자를 거의 공유하고 있지 않은 다른 생명들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이기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가 다른 생명들과 왜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런 이유들은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그 책만 딱 읽어봤지만 그 이기적 유전자 그 책 보면은 그 도킨스 그분이 만들어낸 그 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연관성뿐이 아니라 문화적인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동질성을 느끼고 그거에서 그 도와주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지금 시대가 뭐 이민도 많고 뭐 이런 시대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뭔가 하는 개념 자체도 뭐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학자들이 물리학을 우상으로 삼는 가운데 가끔가다 생물학적 개념을 빌려다 쓰는데 다 그 왜곡해서 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예. 적자생존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뭐 그냥 경쟁에서 이기면은 그게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그 말하자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오늘 강의하신 거에서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말 중에 하나가 진화의 목적은 다양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근데 주로 경제학에서 뭐 진화론 얘기하면서 적자생존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진화라는 거를 획일화를 위해서 진화라는 그렇죠. 개념을 획일화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적자생존이니까 이기는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말하자면은 성공하니까 너희들 다 이거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진화라는 개념을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그 진화론을 공부하지 않고 네. 배우지 않고 해본 그냥 적이 단어들만 없어요. 네. 단어들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최근에 그러니까 거품 예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품 우리의 법을 경제하면 법을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경제학자의 협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법을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효율성과 합리성에 편입되지 못한 것들을 그러니까 거품, 뭐 잉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화의 기본은 거품이며 자연은 스스로 낭비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연은 무모하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알과 씨를 뿌려내죠. 그렇죠. 되게 보면 지극히 낭비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많은 알을 낳아요? 그냥 한두 개만 딱 낳고 이렇게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자연에서는 그게 한두 개만 낳고 잘 지키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낳고 거기서 다 이렇게 낭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예측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보죠. 하지만 우리 계속 실패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그 효율성을 막 추구했지만 몇 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그 금융 사태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작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생명 차원에서 더욱더 불가능하고 이 복잡한 사람들의 금융관계는 더욱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계 관점에서 거품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런 거품들은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써 틀어박지 않으면요 거품은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 거품 사이로 삶을 막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거품이 흘러나지 않은 시스템은 죽은 시스템이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샘이 마르지 않고 스스로 충만하게 하려면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재적소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과제적소. 과제적소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바 소임에 그저 알맞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침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일을 마칠 때는 저 사람은 이 일에 딱 맞을 것 같아 하면 그 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일에 차고 넘칠 사람을 그 일에 앉혀놓으면 잘할 것 텐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즉 딱 요만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넉넉하게 있어야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복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거품이라는 게 뭐 이 금융 거품 같은 거는 말하자면은 기반이 진짜 없는 거니까 그게 꺼지면서 그냥 다른 것까지 다 끌어내려가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기술 발전 같은 거는 뭐 그런 거품적인 요소가 없지 않으면 사실 또 발전하기도 힘든 거고 물론 이제 뭐 거품을 만들지만 또 그 거품에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뭐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항상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는 방법 같지만 또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뭘 몰라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그런 좀 뭐랄까 겸손함이 있어야 사회가 도리어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창의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자꾸 그냥 이게 정답이니까 다 따라해라. 뭐 나 이거에 그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뭐 말하자면 뭐 불순분자다 내지는 뭐 포퓰리스트다 뭐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자꾸 그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이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생물학 같은 시각을 가지면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고 그 더 여유 있게 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물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이 생명계에서 그다음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다른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자들도 생물학을 하게 된다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면 자기네 보다 루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경제학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 거를 내가 갖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글쎄 뭐, 아닌가요? 아니 그 뭐 소위 뭔지 시장주의 경제학들이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은 뺏어오고 뭐 어떻게 하면은 나만 갖고 살고 뭐 그런 그 시각에서 보는 게 많은데 뭐 모든 경제학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이 있을 때 이 사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 되려면 그 경제학들도 무지개 효율성과 합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잉여들이 곳곳에 있어야 안전판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 되고 다 큰 차를 타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겠어요. 생명들을 보면 다 다양한 서로 다른 생태적 구석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물리학이나 화학한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생물학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구석이라는 개념도 경제학에서 옛날에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하던 건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그래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사실 뭐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분야도 많지만 뭐 지금 남들이 다 버티고 있는 무슨 뭐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우리나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하면은 세계 공급 과잉이라 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가가지고 뭐 독일이고 뭐 스웨덴이고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뭐 그런 전략도 뭐 잘하면 유효할 수 있지만 또 그런 틈새 시장 공략이라던가 그런 구석을 찾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더 필요해져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도달해 있는 발전 수준이라는 게 그냥 대규모 대량 생산해서 저가로 미는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건 이미 중국한테 다 뺏기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정말 지금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할 예를 들어 뭐 정밀 기계 산업이라던가 무슨 그 생명공학이라던가 이런 분야는 다 그 틈새 내지는 그 구석 개념이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도 그 생물학적인 거를 더 많이 배우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유 하여튼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멸종. 이 말을 듣고서 와 신난다. 정말 멋진 일인데 짜릿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5억 4,100만 년 전에 살았던 생명의 설계도는 연전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시기의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걸 혼자는 살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같이 합쳐지니까 그 기능들을 같이 갖게 됐던 거죠. 다시 가서